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 있다면 옆 사람이 막 싫잖아요. 제일 싫은 사람이 비행기 옆자리. K-팝 소속사들이 뽑아줘야 된다. 멤버를 구성하는 그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동진 무편집본을 제가 이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싫어하는 영화예요. 꿀 대사 하나 없이 그 카메라 워킹이나 탁월한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의 팬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죠.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댓글을 통해서 요청해 주신 분이 아닐까? 저희도 이제 그분들의 의견에 보답해 드려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모시게 돼서 너무 설레고 또 반갑기도 한데요. 심채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클릭하시면서도 신난다, 반갑다, 드디어 이날이 오는구나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네,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이렇게 손님들을 모실 때마다 심채경 박사님 좀 모셔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느끼시죠, 일상에서도? 아니요, 불러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알쓸 인잡 또 알쓸 별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시기도 하고 또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또 뛰어난 책을 통해서도 독자들이 많게 됐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같이 촬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진짜로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저희가 왜 갔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알쓸 별잡 인천공항에 모였을 때 거기 지나가시는 분이 박사님 보고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뛰더라고요. 네, 호핑을 하는 방향을. 보셨군요. 네,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저 모습은 하면서 사진에 담고 싶었던 생각이 나는데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시죠? 저는 사실 집과 연구실을만 오가는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오죽산 타고 다니시나요? 근데 이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알아보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네, 약간 좀 연예인 디시 이런 거 안 해줘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지금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네. 사실은 이제 박사님 모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할까 아까 생각해 보다가 추석의 달 보셨어요? 추석의 달 못 봤네요. 진짜로? 네, 못 봤어요. 그날 날씨가 아마 그리 좋지 않았을걸요, 제 기억으로. 저는 달 봤던 기억이 그래요. 나는데요. 대전의 날씨는 흐렸던 걸로 할까요? 지역에 따라서. 저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특히 추석, 대보름, 이럴 때는 하늘의 달을 보면서, 지금 달의 사정이 말이야. 이러면서 또 생각하실 것 같고, 저기 저 분화구가 말이야.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날 사실은 보름달 뜨는 날이 되게 재밌는 게요. 해 지는 거랑 달이 뜨는 걸 동시에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꼭 추석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딱 맞춰서 가는 거는 좀 해보고 싶은데 그날은 좀 날씨가 일단 흐렸고 그다음에 이제 친척들을 몰고 나갈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군요. 보름달 뜰 때 약간 제 언덕이나 이런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그 해가 지는 시간이랑 달이 뜨는 시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해가 지는 걸 딱 본 다음에 반대쪽으로 딱 뒤로 돌면 달이 거기서 뜨고 있어요. 이런 또 깨알 정보.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해 지는 것도 보고 달 뜨는 것도 보고 재밌는 일이죠. 사실은 망월대라고 이름 붙인 곳이 많잖아요. 말 그대로 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그럼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맨눈으로 이렇게 달을 보실 때가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으신가요? 별로 없죠. 그래요? 천문학자는 달 보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책을 쓰셔야겠다. 달조차 보지 않는다. 퇴근할 때 떠 있으면 초승달 좀 보는 정도겠죠. 생각보다 나가서 달을 직접 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니터에서 훨씬 더 많이 보고요. 모니터를 막 스크롤 해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보는 일은 꽤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얼굴 보는 것보다 영화 속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더 잦은데 그러시겠네요.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박사님 책에도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나스메 소세키가 I love you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 달을 이용해서 아주 굉장히 로맨틱한 말로 번역했잖아요. 그랬죠. 그게 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대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달이 떴다고 뭐 편지를 주시다니요. 뭐 이런 구절들도 있고 네. 사람들이 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좀 더 낭만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은 그렇게 잘 안 느끼시죠? 네, 저한테 달은 이제 저의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네, 맞벌이면서 네, 저의 숙제, 네, 그렇죠. 네, 영원한 네, 연구 과제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예뻐요. 네, 보면 좋고 사실 천문학자 중에 네. 달과학자가 제일 운이 좋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관측하는 대상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달과학자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별은 아무리 가까이 보려고 해도 다 점광원이고 그냥 하나의 점이고 은하 같은 거는 맨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역시 모니터를 보는 거고 자세한 형태를 알기는 좀 어렵고 태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눈이 부셔서 맨눈으로 태양을 잘 볼 수 없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맨눈으로 내가 관측하는 대상을 볼 수 있는 천문학자는 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학자가 아닌가? 네네. 천문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운이 좋은 케이스죠. 눈 좋으면 달에 있는 토끼도 보이잖아요. 네네.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도 보고. 글쎄 말이에요. 네. 달이라는 게 무슨 뭐 신화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떤 상상력을 막 자극하잖아요. 네. 로맨틱한 얘기, 뭐 연호랑과 새우녀? 네네. 이런 맞아요. 것도 기억나기도 하고. 달 하면 원래 이 천문학자가 되시기 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나 이미지를 떠올리셨나요? 예전에는? 달은 토끼가 이미지에 가장 강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천문학을 하고 달 쪽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우주 탐사 미션, 달 탐사 임무들은 달에 관한 신화나 설화에서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따올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여신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연호랑 새우녀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연호랑 새우녀인데 조금 길고 길구나. 네, 그리고 딱 누구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호랑이한테 쫓겨간 오누이 이야기도 있고 뭐 불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해를 삼켰다가 뭐 달을 삼켰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이름이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요즘에 그래서 뭔가 달에 관한 옛날 설화 같은 게 좀 있으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더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똑같이 이제 이름을 붙여도 뭔가 옛 이야기에서 이렇게 따와서 네이밍을 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 달에 운영하고 있는 로버 이름 중에 옥토끼라는 로버가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근데 우리말은 아니고 중국어로 옥토끼인데 이제 위투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옥토끼라는 뜻이래요. 걔가 이제 달에 착륙해서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하는 건데 옥토끼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점당했다. 조금 놓쳐서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박사님 뵈니까 이제 반갑기도 하고 또 실제로 너무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막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네, 중구난방으로 막 여쭤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박사님을 모시면서 저희가 섭외 메일 보내드릴 때, 어떤 영화, 특정한 영화를 박사님만의 시각으로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이런 영화 한 편 골라달라 이런 부탁드렸잖아요. 배울 수 있다라고는 안 하셨고요. 저희 메일 볼 때 항상 무릎 꿇고 보냅니다. 관련된 영화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영화를 골라왔습니다. 어떤 영화죠? 저는 퍼스트맨이라는 영화 골라왔고요. 이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싫어하는 영화예요. 너무 좋고 너무 싫어요.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뒤에 거부터 먼저 묻고 싶잖아요.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싫어하는 이유. 이 영화를 왜 싫어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싫어하는 이유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이 영화를 어디서 처음 보았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봤어요. 그러면 이 영화를 정말 너무 싫어하게 됩니다. 영화 자체가 약간 폐소공포 같은 걸 불러일으키기도 맞아요. 이 영화는 옛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는 과정, 달에 가기 전까지 해서 이제 달에 다녀오는 장면까지를 그린 영화인데요. 안에서 우주선 안에 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우주선이라는 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면 공간이 넓고 그 안에서 막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유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로봇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공간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까지 가는 우주선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선에 탈 때 막 몸을 구겨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들어가야 되는 정도예요.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너무 비좁고 그 안에서 계속 자기가 내뱉는 숨소리 정도만 계속 들으면서 네. 그 오랜 시간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네. 이코노미 석에 앉아서 네. 그거를 뭐 영화를 봤더니 네. 당장 내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우주 비행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네, 비즈니스 하실 수 네, 있는데. 저는 이제 출장 가는 길이었으니까 뭔가 나의 출장과 연관된 영화를 양심상 봐야겠다 이러면서 여기 영화를 딱 틀었는데 정말 너무 내리고 싶더라고요. 우주 비행사들의 그 고통에 약간 공감하면서 예, 봤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번에 이제 그 박사님 때문에 저도 퍼스트맨을 다시 두 번째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네. 저도 약간 고통을 분담해 주셨군요. 네, 저도 약간 폐소공포 같은 게 있어서 좁은 공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도 그런 생각했지만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갔을 때 그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을 때 그 지름이 3m밖에 안 되더라고요. 3m면 요만큼이잖아요.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이 같이 성인 남자 3명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렇죠. 달까지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우주선 안에서 거의 3일 정도를 있거든요.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를 있게 되는데 성인 남자 3명이 바로 옆에 붙어 앉아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사실 2박 그렇죠. 3일이면은 뭐 이렇게 이 생리 현상도 다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서로가 모든 걸 알겠네요.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공간 안에 있는다는 게 엄청난 전우애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는 동료이면서 너무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 가까운 공간에 있으면 그런 장면들을 좀 더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이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서로 친하고 전우애가 있다 할지라도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 있다면 옆 사람이 막 싫잖아요. 그렇죠. 제일 싫은 사람이 비행기 옆자리. 제가 항상 그 말 하거든요. 네, 제 비행기 옆자리에 앉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불편하게 되니까. 그럼 안 되지만. 근데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 린치를 가할 건 아니니까. 서로 불편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인류 전체의 어떤 무게 같은 걸 짊어지고 그 안에 있는다는 게 사명감. 어떤 느낌일까? 사실 다른 영화들은 달에 간다든지 뭐 우주선을 타고 어딜 가는 영화가 영웅을 그리는 영화가 되고 대단한 이제 도전과 인류를 위한 탐험을 하는 영화로 보통 묘사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우주비행사 본연의 사실적인 내용 그리고 우주비행사가 느끼게 되는 고통과 긴장과 두려움과 이런 거를 이 관객이 함께 느끼게 하는 굉장히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험을 같이 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체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같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자 싫어하는 영화여서 추천을 할 수 있나 없나가 항상 고민되는 영화예요. 네, 단지 비행기에선 보지 말아라. 라는 이제 이코노미석 안 됩니다. 경고를 이제 드리면서 넓은 데서 탁 트인 데서 보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서 이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처음 가게 도착하게 돼. 자꾸 달나라라고 말을 하게 돼요. 달나라 좋아요. 달나라죠. 달세계에 처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하면서 이제 세 사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닐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달에 뭘 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옆에 그 사람 좋고 센스 좋은 올드리는 농담도 하고 뭐 아내 팔찌가 가지러 가겠다라는 식으로 위트 있게 얘기하는데 연료를 더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요. 재미가 없고 제목으로 뽑을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는 것인데 마션 소설도 보면 달에 갈 때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우주 비행사를 뽑는다고 달뿐만 아니라 외부에 보낼 때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 같은 사람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과묵한 사람이고 또 올드린 같은 사람은 사람 좋게 잘 어울리는 친화적인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 성격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나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 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임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만 2명이 간다면
서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뭐 주도권을 내가 잡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자꾸 주도하려고 하는 게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임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마치 그 아이돌 그룹을 뽑는 거랑 비슷한데요. 전 지금 비틀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네. 거기에 정말 닐 암스트롱처럼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겠어요. 네. 옆에서 농담도 해주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위트로 웃어넘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 사람도 또 필요하고, 아주 강한 사람, 또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제 이제 동료 천문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의 K-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나중에 우주에 가는 사람을 뽑을 때 K-팝 소속사들이 뽑아줘야 된다. 아, 그런 걸 너무 잘 고려하니까. 네, 아이돌 그룹을 멤버를 구성하는 그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오늘 동영상 헤드라인 지금 뽑아주신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네, K-팝 소속사가 아마 우주인 뽑을 때 잘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같은 임무에 누가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잘 맞고 마음에 좋으면 그 일이 또 힘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알쓸별잡할 때 박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네. 덕분에 그 힘든 촬영을 마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렇게 서로를 코찔찔 흘리고 흙 파먹고 이러는 저를 그냥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저 안 볼 때 언제 흙 드셨어요? 엄마 저 흙 먹어 뭐 이런 거죠. 아, 이동진 무편집본을 제가 그렇게 받고 싶은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네, 그건 진짜 영원히 소각을 해야 된다.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 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이 영화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같이 영화를 그냥 영화로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감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게 시대 배경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60년대, 특히 50년대부터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사이에서의 이 양 국가 간의 어떤 우주를 놓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 맞아요.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던 건가요? 그때 제가 살아있진 않았지만 그 영화에서도 약간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우주 경쟁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계속 소련이 이기고 있었어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인 우주 비행, 인류 최초의 달 탐사선, 이런 것들이 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 소련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련에서 먼저 해버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있어왔던 시기예요. 근데 사실 미국이 그렇게 많이 뒤처졌는가 하면 아니거든요. 최초의 인공위성 하는데 불과 몇 달 차이로 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한두 달 차이로 계속 지는 사건이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전문용어로 이제 빡 돌죠. 네. 마지막 순간에 정말 궁지에 몰리기 직전까지 가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뭔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겨우 비슷비슷한 거 말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사람을 달에 보내자 하는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그 프로젝트 전에는 모든 걸 다 사실은 소련이 선점하고 먼저 선취한 그런 상황이었던 계속 거죠. 소련이 이기고 있었죠. 사실 아폴로 시리즈랑 같이 소련의 루나 시리즈가 같이 갔거든요. 아폴로 프로그램은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이고 루나 프로그램은 무인 탐사선을 계속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온다든지 로버를 스스로 움직이는 장치를 달에 보낸다든지 옥토끼, 옥토끼는 같은 네, 그런 거는 다 소련이 사실 먼저 했어요. 심지어 아폴로 프로그램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미국이 승기를 잡으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훌륭한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 미국이야 라고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이 기술력에서 앞섰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마케팅하고 이벤트 능력에서 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딱 선점해서. 소련도 사실 노력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네. 최초의 우주 비행을 했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네. 우주 비행사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젊고 당시에 굉장히 젊은 군인이었고 네. 굉장히 잘생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헬멧을 이제 CCCP라고 써 있는 소련을 상징하는 그 말이 써 있는 헬멧을 쓰고 있는 그분이 클로즈업된 얼굴 이걸로 뭐 우표도 만들고 이제 각종 상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우주비행사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네. 그분이 또 좀 잘생겼으니까 스타성도 있고. 네, 스타성이 정말 있는 거죠. 닐 암스트롱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닐 암스트롱은 또 성격적으로도. 네네. 그래서 이제 소련도 처음에는 그런 시도를 좀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미모가 빛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달까지 가는데 성공한 건 미국뿐이니까 거기서 전세가 역전된 거죠. 저는 어려서 이제 인명사전, 뭐 국어사전 이런 거 보는 취미가 있었어요. 사전을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는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리 가가린 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건 인명사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유리 가가린. 가가린이었죠. 이름이 가가린이니까 가장 먼저 나와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유리 가가린 항목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네, 그러면서 듣고 얼굴 볼 생각은 못 했네요. 네.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겼어요. 같이 이제 연관 검색어로 심채경 치면 유리 가가린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화 속에서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아폴로 네.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는 제미니 프로젝트가 있었고 네네, 맞아요. 제미니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는 또 머큐리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약간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전 단계인데요.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어떤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바로 달리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계단식의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타는 비행, 그리고 제미니는 2명이서 우주 비행을 하는 거, 아폴로는 3명이 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1인승, 2인승, 3인승으로 생각하면 네, 되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또 아폴로 프로그램이 성공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우주 공간에서 2개의 우주선이 도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주선을 타고 달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는 떨어져서 나와서 달로 착륙하고 네. 하나는 계속 우주 공간에 있다가 네. 이 사람들이 다시 달에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올라와서 또 도킹해서 다시 만나서 또 지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물체가 속도를 맞춰서 도킹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습하기 위한 이제 사전 단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 영화에서도 보면 제미니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이걸 타고 나가서 이제 도킹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인 본체는 먼저 발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주 비행사가 탄 탐사선이 또 발사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걔를 만나려고 하죠. 만났는데 만났다가 거기서 이제 제대로 방향 제어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방향 제어가 안 되니까 분리시켜버리고 지구로 겨우 정말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거를 닐 암스트롱이 해냈던 거죠. 그런 비상 상황을. 그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제미니 8호를 타고 그 도킹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묘사될 때 무슨 약간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약간 조이스틱 같던데요? 이런 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도킹을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로 실제로도 약간 그런 방식의 기기들을 사용했겠죠?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조이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게임할 때 써서 그렇긴 하지만 방향을 정교하게 전환하는 장치잖아요. 초기 컴퓨터에서 마우스 처음 발명됐을 때랑 비슷하겠네요. 네네,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뭐 커서를 키보드로 움직이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구상에서 비행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지구상에서 비행하는 것과 좀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입는 옷이나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 타게 된 비행선들이 대부분 다 비행기에서 발전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처음에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이제 60년대잖아요. 핸드폰도 당연히 없었을 시절이고 컴퓨터라는 게 방 하나가 컴퓨터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그 조이스틱은 엄청난 최첨단 기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퍼스트맨을 보면서 이제 또 그 구체적으로 흥미롭기도 하고 저래도 되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인류 최초로 착륙하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이면 막 첨단 과학이 총동원됐을 텐데 거기 보면 제미니 8호 이렇게 출발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맥가이버 스위스 아미 나이프 꺼내가지고 끊어서 해결하잖아요. 이런 일을 벌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게 어쩌면 더 유리했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에서 스위스 아미 나이프 어딨어? 라고 해서 그거를 끊을 수 없잖아요. 기계나 컴퓨터는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의 문서에 보면 인간은 무게 70kg짜리 가벼운 컴퓨터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70kg 정도만 확보를 하면 우주로 나가는 건 다 무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컴퓨터는 제가 방 하나 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큰 고철 덩어리를 보내는 것보다 사람을 한 명 보내면 이 사람 70kg밖에 안 쓰는데 그 사람이 비상 상황에 대처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 문제가 되는 것도 끊고 뭐 스틱이 고장 나면은 볼펜 꼬다리 빼가지고 스틱으로 다시 사용하고 이러는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비상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의 컴퓨터였던 거죠. 임기응변이 완벽한 컴퓨터. 그럼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체구가 좀 큰 거구의 우주 비행사는 없겠네요? 선호하지 않죠. 몸이 좀 작고 일단 우주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작은 사람이 유리하고 또 무게도 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연료를 많이 써야 돼요. 연료를 많이 써야 되면 연료 탱크가 커져야 되잖아요. 연료 탱크가 커지면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무한 반복되는데 연료를 적게 쓰려면 아무래도 좀 가벼운 사람이 더 좋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럼 여러 가지 조건 보면 여성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이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많은 부분은 남성 기준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또 여성은 좀 더 뭐 체력이 약할 것이다라든지 뭐 생리 현상이 다를 것이다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뭐 우주 비행사들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여성인 나라가 정말 드물거든요. 굉장히 선구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그 제미니 프로젝트나 뭐 초기 단계에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서 이 세 명의 우주 비행사가 가기 전에 훈련을 막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약게 막 엄청난 스핀을 하는 그런 회전체에서 막 기절할 때까지 두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나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무슨 해병대 같아요. 해병대보다 더 심하게 훈련하죠. 지구에서 탈출할 때 막 중력 가속도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투기 조종하는 비행사들도 비슷한 훈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뭐 온몸에 피와 이런 게 다 아래로 쏠리는 상황에서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우주 공간에서 잠깐 방향 제어를 제대로 못하면 빙글빙글 돌기가 너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 때 정신 차리고 조종관을 계속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훈련을 사람을 막 원심불리게 넣는 것 같잖아요.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공원도 아니고 계속 돌리는데 그런 식의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실제로도. 우주 비행사는 어떤 식의 당연한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정신적인 조건을 타고나야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주 비행사로 지금 훈련 받고 계시는 그 조니 킴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끔 본인이 이제 훈련한 거 장면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세요. 그건 뭐 해상에 이제 추락해서 구조되는 이런 실험들도 굉장히 여러 번 하시고 실제로 비행기를 잡고 지구상에서지만 비행기 조종하는 훈련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우주선 안에서 이제 며칠은 걸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영화에서의 상황 같은 거면 정말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딜 수 있느냐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뭘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뭐 어디 이렇게 이동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주 특별하게 기기를 조종하거나 이런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네,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겠죠. 지구를 탈출할 때 그 급박한 중요한 순간들이랑 그다음에 달 궤도 진입하기 직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준비를 하겠지만 지구 중력에서 탈출해서 달까지 가는 긴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마도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스케줄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교대 근무를 시킨다든지 누군간 자야 되니까 서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자거나 뭐 지상과 교신을 계속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간혹 이제 밖에 보면서 뭐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든지 기기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점검한다든지 그 정도의 일만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퍼스트맨 영화로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실제로 인류의 그 달 탐사하는 그런 여정이 저렇게까지 지난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특히 이제 달 착륙하는 장면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일들을 묘사하는 방식 이런 거.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남아있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의 어떤 편린 이미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달에 꽂혀있는 성조기. 네네. 근데 영화에 안 나오잖아요. 영화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네. 미국 영화라면 성조기 장면 보여줄 수도 있을 글쎄 텐데. 말이에요. 실제로 또 그 장면을 인류가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달에 오히려 가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딸의 팔찌, 캐런, 어린 시절에 죽었던 너무 마음이 아픈 딸이죠. 아빠 입장에서. 그 딸의 팔찌를 던지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가장 큰 프로젝트를 다룬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맞아요. 그게 이 영화의 참 놀라운 점이 아닌가. 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게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냈고 나사가 그 일을 성공시켰고 이 모든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미. 네. 거기서 뭐 성조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게 이 영화의 좀, 저는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달에 갔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비행사라는 직업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 그 사람의 여정을 그대로 다루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달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사실 달에 도착하기 직전에 막 착륙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중요한 급박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달에 착륙해서 이제 해치를 딱 열고 문이 열리면서 달이 딱 보이는데 보통 뭐 SF 영화나 이런 우주를 다루는 영화라면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막 그 장중한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웅장함을 막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 기대가 되잖아요.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던데. 어마어마한 게 딱 나올 것 같은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조용해져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저는 이제 영화를 이코노미석에서 봤지만 영화관에서 봤다면 그 순간 누구도 숨을 못 쉴 거예요. 내 숨소리가 옆 사람한테 방해될까 봐 걱정될 정도로 조용한 순간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주에 나가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전달될 물질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이 달 탐사의 달 착륙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달은 이렇다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걸 그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착륙선에서 닐 암스트롱이 내려와서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봐요. 달의 그 풍경을 돌아보는데 그게 정말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처음 보는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내려와서 저도 이제 아까 터미널에 딱 내려서 동서울 터미널에 내려서 이렇게 한 번씩 둘러봤거든요. 이게 서울이구나. 네, 여기가 어디면 나는 출구는 어디인가. 뭐 그런 이제 처음 보는 곳에 가면 낯선 곳에 가면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할 텐데 그런 걸 좀 잘 보여주었고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너무 다 아는 얘기거든요. 네, 달 착륙할 때 착륙하기 직전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 그래서 직접 수동으로 조종을 해서 착륙을 했어야 됐고 사실 그 전에 이야기도 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 뭐 사고가 나는 거 이런 거 다 잘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저로서는 스포일러의 까지 다 알고 오히려 따분할 수도 있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너무 그런 순간들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영화였어요. 네, 그럼 닐 암스트롱이 왼발로 디뎠는지 오른발로 디뎠는지도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화에서 오른발이었던 것 같네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별걸 다 여쭤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주 탁월한 연출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쭉 둘러보는 장면. 근데 두 번째로 내린 그 올드리는 옆에서 이렇게 깡충깡충 뛰고 있잖아요. 신나가지고 이게 중력이 다르니까. 근데 쭉 돌아보는 장면을 이제 360도 패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다시 그것을 보고 있는 주인공을 보여주게 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헬멧에 비친 달의 모습? 저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훌륭하거나 독특하거나 너무 이렇게 뭔가를 자극시킨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는 사람을. 왜냐하면 헬멧이 비춰있는 건 닐 암스트롱이 보고 있는 달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주인공을 비출 때 우리는 달도 보고 그 다음에 닐 암스트롱도 보는 거예요. 네네. 아마 배우의 팬분들은 굉장히 싫어했을 텐데. 대역 아닐까요? 대역?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빠가지고 대역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보았을 때는 이게 닐 암스트롱이 보는 달의 모습이구나 했다가 닐 암스트롱을 딱 비치는 순간 닐 암스트롱을 달이 보는 거잖아요. 시점 쇼트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닐 암스트롱이 달을 보는 것처럼 달도 닐 암스트롱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초반에 보면 세상을 떠난 그 아픈 딸인 캐런하고 놀아줄 때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달을 볼 때 달도 나를 봐요. 이런 동요를 부르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어지죠. 또 봐야 되네. 힘든데. 네. 천문학자도 못 보는 게 있어요. 음악을 좀 못 들었네요. 아니요. 네.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더군다나 달에 도착했을 때 죽은 딸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달이 그를 보고 그도 달을 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카렌의 어린 딸의 그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걸 대사 하나 없이 그 카메라 워킹이나 혹은 그 잔영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면에서 탁월한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걸 제가 눈치를 못 챘네요. 이래서 약간 물론 천문학자가 더 필요하지만 영화 평론가도 가끔은 필요하다.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실제로 남아있는 아주 어록에 들어가는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한 인간에게는 굉장히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이런 말은 준비하는 건가요? 준비했겠죠? 그분의 심성으로 볼 때 아마 즉석에서 했어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 않나요? 잘 몰라. 이분 명언 제조기예요? 이분 너무 멋진 말이라서. 그분이 그 영화 속에서 계속 묘사가 되는데 그 순간순간의 위트나 즐거운 행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굉장히 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리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직진하는 사람이죠. 방금 전에 또 훈련 받을 때 방금 전에 쓰러질 뻔했는데 다시 나와서 아니야 계속할 수 있어 다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강인한 심성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언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진짜 심정을 그대로 말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멋있기도 하지만 그 말에 그 사람의 정말 간절한 어떤 그 진심 같은 게 담겨 있었겠네요. 전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우주 비행사 같은 그런 힘든 일을 겪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달까지 갔다 오고 나면 사실은 인생에서 정말 한 번 태어나서 너무 큰 거를 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돌아오고 나서 어떤 국민적인 영웅이 됐을 텐데 버즈 올드린이든 아니면 마이클 콜린스든 아니면 무엇보다도 닐 암스트롱이든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이후의 삶.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그 달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을 계속 전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첫 번째 우주 비행사였잖아요. 달에 착륙한. 그 다음 미션이 또 있으니까 다음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강연이라든지 그렇겠네요. 그런 일들을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는 차이는 있었겠지만 평생을 우주 비행사로 살아가는 분들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관의 역할도 하고 대중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했네요. 네네. 뭔가 지형으로 치면 랜드마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마일스톤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럼 달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직접 또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무슨 운석이라거나 시료라거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왔죠. 그런 것들은 어디 있나요? 그런 것들은 주로 그 휴스턴에 있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보관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잘 보관할 수 있는 실험 장비를 갖춘 곳이 신청하면 대여를 해줘요. 그러면 옛날에 그 뭐 80년대 이럴 때 도서관에 그 대출 카드가 있는 것처럼 이력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우주선에서 가져왔고 몇 번째 샘플이고 그 샘플의 일부를 뭐 몇 조각을 내서 그 중에 몇 번째 조각인데 이렇게 누가 빌려갔었고 어떤 환경에서 실험 뭘 했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다음 사람한테 대여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실험했고 이게 기록이 남겨져 있죠. 영화 러브레터 보면 그러다 사랑 싹 트잖아요. 도서관 대출 카드에서 후지 이츠키 쫙 찾다가 막 사랑이 싹 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같은 시료로 중요한 실험했던 사람. 이게 얼마나 또 이 지구에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또 천문학자 사이에서의 가교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로맨틱한 생각을 해보게 또 되네요.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찬 속도와 기가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이 영화에서 좋아하시는 장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너무 많죠. 어떤 장면? 그러니까 뭐 관객으로서 좋아하시는 장면도 있고 천문학자로서 또 감탄하시는 장면도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장면은 저는 그 아내 역할을 했던 분의 그 표정도 정말 모든 표정이 다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고 진짜 부인 같고 또 굉장히 강인하고. 그 정말 닐 암스트롱 같은 사람의 부인일 법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달로 떠나기 전에 아이들한테 당신이 달에 간다고 애들한테 직접 얘기해라. 그리고 너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애들한테 말해라 라고 막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화도 안 내고 지지를 해주던 사람인데 그 장면은 정말 진짜 엄마 같고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고 연기 신인가 실존 인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좀 마음이 아픈 장면이기도 하죠. 저 이제 약간 제 눈물 버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가족. 이게 제 눈물 버튼 중에 하나예요. 그 장면이 정말 짜릿하고 이렇게 슬펐던 생각이 나고 거기 보면 이제 큰 아들은 약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고 작은 아들은 정말 뭔지도 모르는 작은 아이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끌려와서 이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아빠가 얘기하고 돌아올 수도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작은 아들은 아빠를 끌어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악수하잖아요. 어른이 됐어. 그 악수하는 걸 딱 보는데 제가 눈물 버튼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도 정말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장면이죠. 거기서는 또 약간 사람 대 사람, 남자 대 남자로 악수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아마 그 아이는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 집을 내가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겠네요. 물론 뭐 어머니 계시지만 전통적인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다는 60년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짐이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천문학자로서 와 저걸 저렇게까지 묘사하네?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천문학자로서 너무 잘하는 거라서 다 익숙하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거의 다큐멘터리라고 느껴져요. 거의 모든 과정이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정말 인상적인 것은 우주선 안에서 이제 발사하거나 착륙하거나 할 때 계속 그 기기들이 삐걱거리는 금속 철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계속 나요. 어디선가 텅텅 하고 이렇게 멋진 음악은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끼익끼익거리고 뭔가 이 비행기, 이 우주선 곧 추락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런 소리들이 계속 나는데요. 그게 사실이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를 정말 그 현장으로 딱 데려가는 소리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너무 사실적인 소리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퍼스트맨 같은 경우에 그런 시각 효과도 중요하지만 청각 효과라고 그럴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선을 탄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맞아요.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장면에서 뭐 우주선이 이렇게 우주공간에 날아가고 있다는 거 할 때
그 전기차 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작은 소리가 나요. 우웅하는 그런 소리만 나면서 이렇게 딱 멋있게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주선은 전혀. 삐걱삐걱 하면서 어디 텅텅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고철 덩어리를 우리가 그 안에 사람을 넣어서 우주로 던진 거예요.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제가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흑인들이 시위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 노래가 정말 네. 그 음원을 발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원이 있나요?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백인들은 달에 가네.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백인들은 달에 가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 네. 월세가 올랐고 나는 돈이 없고 뭐 한데 백인들은 달에 가네? 라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당시에 달에 가는 걸 찬성했던 건 그렇겠죠. 아닌 거죠. 예.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네. 우리는 우주 탐사에 있어서 그런 밝은 면만 계속 조명을 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혹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면을 놓치지 않고 보여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실 우리도 뭐 로켓도 쏘고 요즘에 이런 실험을 많이 하는데 네. 로켓을 쏘고서 실패했을 때 네. 사람들의 반응은 내 세금 저렇게 날리냐? 낭비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성공했을 때는 세금 아깝지 않다라고 또 찬사를 보내주시고 네.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서 사실 우주 탐사 쪽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입장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제 주머니에서 돈을 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영광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보여준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장면에서 심지어 이제 커트 보네것 같은 네, 작가가 나와서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실제로 다큐멘터리처럼 집어넣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거기서 저도요. 달을 왜 보내?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약간 딜레마 있으셨겠어요. 좋아하는 네, 작가가. 네. 근데 네, 다를 수도 있죠, 생각은. 네, 다를 수 있죠. 네. 그걸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라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프로젝트고 네. 당연히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독지가의 어떤 그런 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것도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사실은 잠깐 들기도 하네요. 대중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그냥 호사취미만은 아니다. 당연히도. 네. 네. 제가 달에 가는 건가요 이제? 이제 가실 일만 남은 허락해 건데요. 주신 건가요? 네. 근데 실제로 아폴로 11호를 보내서 인류가 달 표면에 걷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간이 직접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부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디어 과학기술로 달에 직접 가서 발을 디뎠다라는 것과 맞아요. 아니면 인간을 직접 보내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과학적인 어떤 뭔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물론 인간이 갔을 때 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인류에 대한 홍보 효과라고 할까요? 그게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은 틀린 건가요? 아니요.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예,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네. 어쩌면 그걸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기도 할 거예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하다니 기회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이제 최강국이 네. 되는데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사건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기왕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정말 알찬 과학 프로젝트로 꽉꽉 채우자. 그래서 이게 헛된 정치 쇼만은 아니게 만들자라는 게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바깥에 싸고 있는 미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과학자들은 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과학적인 가치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인 달 탐사가 중단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을 계속 보내는 게 더 이상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지적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다면 네. 멈추어야 했던 것이고요. 이제 뭐 보내는 데 드는 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제 유인 달 탐사 다시 시작될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아폴로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아폴로의 유산들을 다시 아폴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아폴로가 가지고 왔던 것. 네, 그 과학적인 결과를 다시 분석해보고 옛날에 있었던 시료도 다시 찾아보고 논문도 다시 찾아보고 그런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멈춤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는데 당연히 아폴로가 너무나 큰 초석이었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달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그때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앞에 벌써 2명이나 또 다른 동료 우주 비행사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맞아요. 국가적인 비용이 들었는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데 닐 암스트롱이 가만히 쳐다보죠. 대답을 못하고 혹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는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두 가지를 제기한다고 보는 건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젝트 자체에 관한 거. 정말로 네. 인간이 달에 갔다 오는 것에 가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이제 달에 가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주 비행사가 됐기 때문에 딸이 죽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건 그런 가정적인 비극이나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에 간 건데 저는 이게 너무 데이미언 셔젤의 필생의 주제 같은 거예요. 데이미언 셔젤 영화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라라랜드, 위플래시, 네네. 그다음 최근에 바빌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영화들이랑 약간 결이 다른 영화여서 그렇죠. 이 감독이 처음에 그런 생각이 네. 들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자기가 각본을 안 쓴 영화예요. 아, 그렇군요. 셔젤이. 이건 다른 사람 각본으로 한 영화이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유일하게 음악 영화가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네, 바빌론에서 그렇네요. 음악 나오고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달에서 이렇게 한번 했어야 되는데. Fly Me to the Moon이라도 불렀어야 되는데 그거 안 넣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셔젤 영화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보고 나면 완전히 완벽하게 셔젤 영화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셔젤 영화에서는 항상 이 꿈이라는 것하고 인간의 어떤 관계, 사랑이든 가족이든 이런 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들은 항상 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고 영화로 보면 항상 꿈에는 성공하고 관계에서는 네. 부분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실패하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랬죠. 내 편이 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그렇네요. 본다면 이 영화도 진짜 셔젤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 뭘 해도 실제로 인생관이 아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겠네요. 네. 나머지 셔젤 영화들도 좋아하시죠? 그 말씀하신 내용은 들으면 계속 라라랜드랑 비교를 그쵸, 계속 그쵸.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천문대에 가서 거기서는 춤을 추고 거기서도 네, 천문대가 네. 나오네요. 네, 여기서는 달에 가서 춤은 안 추고 네. 이렇게 쭉 보고 오는 그런 영화인데 네. 네. 정말 그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 인터뷰 장면은 그 내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순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에 가는 과정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걸 감수하고 갔는데 네. 그래서 이걸 다음 우주 비행사들에게 사실 권할 수 있나? 추천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이 영화의 이 짧은 시간 동안 영화를 통해 간접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영화를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이 사소한 문제처럼 네. 그분도 자기가 겪었던 일을 좋은 일이고 그렇겠네요.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이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일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스포츠맨의 이야기를 너무 이제 깊숙하게 잘 하나씩 찔러주셨는데 SF 영화를 좋아하시죠? 역시 애증이겠습니다만. 아니, 사실 SF 영화 잘 안 봐요. 그래요? 네, 네. 저한테 SF 영화는 네. 싸우는 영화여서요. 뭐 외계인하고 싸우든. 네, 전쟁 영화이거나 뭔가 공포를 주고 그 정말 우주적인 압도적인 공포를 주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싸우고 있거나 영토 분쟁을 거기 가서 또 영토 분쟁을 하고 있거나 네. 그런 시기여서 사실 SF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싸우는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액션 영화라고 말하는데 싸우는 영화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정말 싫어하시나 봐요. 그러면 SF 영화라고 통칭되는 그런 장르 영화 중에서 퍼스트맨 말고 또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퍼스트맨이랑 비슷한 영화 그래비티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하죠. 그것도 약간 개인적인 또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비티 좋았고요. 네. 네. 저는 최근에 더 문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네. 영화. 네. 거기가 굉장히 이제 그 묘사들이 이 사실과 부합하게
네, 잘 만들어낸 정말 조사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인간적인 현실 그리고 우주 탐사에 있어서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애스트로이드 시티도 좋아하시죠? 애스트로이드 시티 네, 네, 얼굴이 이렇게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정말 재미없는데 정말 웃겨요. 네. 네, 그래서 영화가 또 길잖아요. 네. 계속 지루한데 계속 웃기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네, 뭔가 약간 양면적 있는 측면들이 있는 영화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스케일이 크거나 막 자, 내가 준비했어. 지금부터 울어? 아니면 내가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감동해? 이런 영화보다는 예, 조금 잔잔한데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들 마음이 많이 가네요. 네, 사실은 박사님은 이제 뭐 음악이라거나 문학이라거나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취미도 많으시고 또 해박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음악도 그러시고. 사실은 이제 알쓸별잡 같은 걸 찍게 되면 당연히 하드 트레이닝으로 계속 이제 트레이닝 하다시피 하고 계속 촬영도 하지만 그래도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동할 때. 아, 네. 이럴 때 제가 여쭤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마릴린 맨슨 같은 밴드 너무 좋아하시고. 아, 네. 마릴린 맨슨 정말 새 음반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사는 오래된 팬이죠. 그렇군요. 네, 국내 마릴린 맨슨 내한 공연, 모든 내한 공연에 제가 있었습니다. 야, 몇 번이나 왔는데요? 네. 4번 정도 왔나? 네. 4번을 다 가셨어요? 다 갔고, 해외에서도 가고. 진짜 한국에 몇 명 없는 마릴린 맨슨 찐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맨슨 팬들이 이제 다 나이가 많아져가지고요. 네. 가장 최근에, 그래봤자 몇 년 전인데요. 네. 마지막 내한 공연 때 갔더니 팬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허리 두드리면서 보는 건가요? 네, 네. 이제 팬들이 점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이제 그 책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네. 사실은 심채경 그 박사님을 방송을 통해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네. 독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시나 싶기도 했고 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 이후로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혹시 글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뭐 일간지에 연재를 좀 하고 있었고요. 네. 제가 계속 마감을 못 맞추더라고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제가 이제 글 쓰는 게 본업은 아니어서 네. 마감을 계속 못 맞춰가지고 그만뒀고요. 그래서 요즘은 글 쓰는 일은 딱히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당장은 출간 계획이 없으세요? 네, 출간 계획을 따로 하고 있진 않고요. 저는 사실 나이에 비해서 취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좀 일단 일을 잘해야겠다. 네. 본업부터 잘해야겠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업에서 아니라 책에서 또 이 좀 약간 땡기시는 방법도 있어요. 금액을. 그럴까요? 좀 힘들긴 한데요. 네. 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천문학자이면서 연구원이시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했던 심채경 박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편안하셨는지 아니면 좀 약간 네. 여기 저한테 이제 편안한 공간이 된 것 같고요, 이곳이. 네, 다음에는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출연해서 그때는 또 약간 제가 또 잘 모르는 그런 또 천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는 그런 방송으로 또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퍼스트맨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